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5편 박재상의 신라인질 귀환작전. 신라의 제19대 임금인 눌지 마립간이 전왕인 실성 이사금에 의해서 고구려와 왜국의 볼모로 파견되었던 두 동생 복호와 미사은을 다시 신라로 데려오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우 두 사람이 외국과 고구려 두 나라의 인질로 가서 수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내가 비록 옥자에 앉아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랑하는 두 아우를 나라 바깥에 인질로 잡혀두고서 어찌 임금이라 하겠느냐. 나는 두 아우 생각에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이뤄본 적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내 아우들이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하고 싶구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눌지 마립간이 고구려와 왜국에 가 있는 두 동생을 신라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순전히 피를 나눈 형제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가 처한 상황을 상기하면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눌지 마립간이 즉위했던 때가 서기 417년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5만 대군의 지원을 받아서 왜군을 물리쳤던 이른바 서기 400년 전쟁을 겪었던 때로부터 17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고구려는 상당수 병력을 신라 영토 내에 주둔시키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신라 조정은 심지어는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간섭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라가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는 임금의 동생부터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왜국에 가 있는 신라 인질에 대한 귀환 작전이 추진되는데, 고구려와 왜에 가 있는 두 아우를 귀환시키는 일은 비상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국가적 대사다. 이 일을 누구와 의논했으면 좋겠는가? 대왕 마마, 수주촌 간 벌보말과 일리촌 간 구리네, 그리고 이이촌 간 파로, 이 세 사람이 생각이 현명하고 지혜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이들을 불러서 하명하시면 좋은 방책을 들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을 당장 데려오도록 하라. 예, 대왕 마마. 대신들이 눌지왕에게 인질 송환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줄 대상으로 추천한 사람들은 수주촌, 일리촌, 이이촌의 간, 즉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무슨 촌들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 수주촌은 대략 예천으로, 그 다음에 일리촌은 보통 성주로, 현재로서는 고령군 성산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촌은 영주로, 이렇게 해서 대략 경북의 이 각지에 있었던 제지 유력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족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신라의 간접 지배하에 들어 있었겠습니다만은 나름의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존재, 지방의 제지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천, 성주, 그리고 고령의 성산면 등의 근거를 두고 있던 세력은 신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으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눌지 마립간이 그 지역 세력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외국에 나가 있는 두 아우를 데리고 올 방안을 의논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족장은 눌지왕에게 인질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을까요? 대왕 마마,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뛰어난 지혜와 출중한 용기가 있어야만 될 것이옵니다. 저희들은 삼나군 태수 재상이
이 일을 맡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옵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이러하고 대왕마마, 저희들이 익히 들어온 바에 의하면 삼냥주간 재상은 성품이 굳세고 용감하며 지모가 있다 하오니 재상을 불러 올리시면 대왕마마의 근심을 풀어드릴 수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 족장이 이렇게 눌지 마립간에게 천거를 했다는 내용이죠. 다만 삼국유사에서는 재상이라는 사람을 삼나군의 태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삼국사기에서는 삼냥주의 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라가 군현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나군 태수라는 말은 후대의 명칭이 소급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신라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지방 세력의 우두머리인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 나오는 삼냥 혹은 삼라라고 적혀있는 지역은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필 경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낙동강 하구 양산 지역의 세력가가 국가의 인지를 송환하는 막중한 일의 적임자로 천거될 수 있었을까요? 삼냥주 간이라고 했을 때 박재상을 수주총간이나 이 1, 2촌 간과 같은 제지 세력으로 볼 거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지역의 지배 세력 임금만은 틀림이 없는데 비교적 좀 시기적으로 이르긴 합니다만은 박재상의 경우에는 후대의 그 지방관과 같이 서울에서 양산 지역에 파견되어 가 있었던 지방 지배자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죠. 이문기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눌지왕에게 인질송환 책무의 적임자로 추천된 재상이라는 인물은 양산 지역의 세력가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쪽 토박이가 아니라 신라 중앙조정에서 그 지역의 관리 책임자로 파견 나가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 멀리 양산에 있던 사람이 눌지왕의 부름을 받았는지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상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용맹스럽다 하나 고구려와 외국에 가 있는 아우들을 빼내어서 신라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일이 지혜와 용맹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대왕마마, 재상은 삼냥주의 간으로 오랫동안 지내왔사옵니다. 삼냥주의 간으로 오래 지냈다는 것이 어찌 이번 일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삼냥주는 황산진 어귀에 있지 않사옵니까? 그곳은 수로교통의 요충지이옵니다. 삼냥주가 황산진에 있으니 수로교통의 요충지인 것은 틀림이 없을 터. 그렇다면 배를 부리는 일과 인지를 송환하는 일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고구려의 왕경에 가기 위해서는 동쪽의 큰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고 외국 역시 뱃길을 이용해야 하옵니다.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비상한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옵니다. 따라서 바닷물의 조류나 기후 변화, 선박운항 등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옵니까? 그 일을 해낼 적임자가 바로 삼냥주의 간, 재상이옵니다. 호호, 과연 그렇구나. 좋다. 당장 삼냥주의 파발을 보내서 재상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재상이 눌지 마립간의 부름을 받고 경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국사기 대표적인 영웅담이라고 할 수 있는 박재상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영웅담의 주인공을 박재상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 인물의 성씨가 정말 박씨인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나 열전편에는 분명 박재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전의 첫 부분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재상은 혹은 모말이라고도 한다.
그는 시조 혁거세의 후손이요 파사 이사금의 5세 손이고 조부는 아도 갈문왕이었으며 아버지는 물품 파진찬이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보다 나중에 편찬된 삼국유사에서는 재상의 성을 김씨로 표기해서 그 이야기 제목에다 김재상이라고 못 박아서 적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신라의 경우 왕실에서도 초기에는 성을 사용하지 않다가 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진흥왕이 애국에 사신을 보낼 때 김진흥이라고 이름 앞에다 처음으로 성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눌지 마립간 시기에는 재상과 같은 지방의 족장은 물론이고 눌지왕 역시 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후대에 김씨 혹은 박씨라는 성이 붙여졌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더라도 훗날 재상의 성을 박씨로 표기하거나 혹은 김씨로 표기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혈족 계통을 따져서 성을 부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씨라고 하면은 보통 북의 혈통을 계승했을 때의 하나의 표방이라고 말하는데, 신라 사회의 경우 목의 부계가 공존하는 양계적 사회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상의 경우 목의 쪽을 아마 중시해서 붙인 성씨, 또 박재상의 경우에는 부계 쪽을 중시해서 붙인 성씨가 아닐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계의 성씨와 모계의 성씨가 엇비슷하게 대접을 받았던 양계적 사회였기 때문에 재상의 경우 부계로 따지자면 혁거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명 박씨인데 어머니가 김씨였기 때문에 김재상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상이라고 부르되 성을 붙여야 할 경우 삼국사기 기록을 존중해서 박재상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재상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소인이 삼냥주 간 재상이옵니다. 짐이 그대를 불러 올린 연유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터. 그대를 고구려에 보내서 인질로 간 내 아우를 데려오도록 명한다면 짐의 명에 따르겠느냐? 눌지왕이 이렇게 묻자 삼국사기 열전편에서는 재상이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불초하오나 어찌 감히 어명을 받들지 않겠사옵니까? 얼핏 들으면 어명인데 어찌 따르지 않고 백일 재간이 있겠느냐, 이런 느낌으로도 들리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재상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임금이 걱정을 하게 되면 신하가 욕을 보게 되는 법이요, 임금이 욕을 보게 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느니 쉽다느니 논란을 벌인 뒤에 실행을 한다면 이는 임금에 대한 불충이 될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을 따져본 뒤에 움직이는 것은 신하로서 용기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옵니다. 제가 비록 똑똑하지는 못하오나 명령을 받들어 실행을 하고 싶사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어명이니까 따르겠다는 것인데 반하여 삼국유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썼던 이련의 사상이 이 표현 속에 배어들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박재상은 과연 볼모로 가 있는 임금의 두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할까요? 먼저 고구려 인질 복호의 경우부터 짚어보겠는데, 인질을 데려오는 방식이 삼국사기 열전편에 수록된 내용과 삼국유사에 올라있는 내용이 판이합니다. 먼저 삼국사기 경우를 소개하기로 하죠. 재상은 곧 고구려로 들어가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구려국 대왕마마, 신이 듣사옵건대 이웃나라가 서로 국교를 맺는 데 있어서는 신의로서 그 도리를 삼아야 할 것이옵니다. 만일에 볼모를 교환한다면 이는 일찍이 중국의 오패들이 한 일에도 못 미친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진실로 말세의 일이라 할 것이옵니다. 지금
우리 신라 임금의 사랑하는 아우가 이 나라에 와 있는 지가 언 10년이나 되었사옵니다. 우리 임금은 어린 할미새 한 마리가 외로이 들판에 있는 듯 그 아우를 영영 잊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만약 우리 임금의 아우를 흔연히 돌려보내 주신다면 대왕 마마께는 구일모와 같아서 아무런 손상도 없을 것이오나 우리 임금은 고구려국 대왕 마마의 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으로 간직할 것이오니 대왕 마마께서는 그 점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고구려 왕은 좋다고 하면서 그들이 함께 신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들이 귀국하자 놀지 마립가는 크게 기뻐하면서 위로하였다. 오, 이렇게 기쁠 수가. 허나 나는 평소에 두 아우를 생각하기를 좌우의 두 팔과 같이 하였느니라. 이제 한 팔은 찾았으니 나머지 한 팔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어쨌든 박재상이 고구려로 들어가서 고구려의 장수왕과 담판을 벌였거나 설득 혹은 간청을 해서 볼모로 억류되어 있던 눌지왕의 아우 복호를 무사히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이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복호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한바탕의 특공작전으로 인지를 탈출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로 미뤄볼 때 정상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서 고구려 측을 설득하여 복호를 데리고 왔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비밀 탈출 작전을 벌여서 인지를 빼내왔다는 삼국유사의 내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우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당시의 고구려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인지를 무리하게 구출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아마 이 재상의 인질 구출 작전이 상당히 그 고대에 있어서는 재미있고 다이내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대에 많이 그 가필이 되고 윤색이 되면서 조금 극적인 것으로 묘사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외의 경우에는 도저히 그런 외교적인 타협으로는 인지를 구출해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박재상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구출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당시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에 들어가서 무리하게 군사작전하듯이 볼모를 탈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마 박재상의 일화를 영웅설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록이 윤색되고 부풀려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문기 교수의 견해 역시 같습니다. 경주에서 발굴된 호우총에서 나온 고구려 그릇, 명문 이런 경우 보더라도 장수왕대까지 신라하고 고구려 사이에는 상당히 긴밀한 교류 관계가 있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국유사와 같이 그런 일종의 그 탈출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식으로 인지를 빼돌렸다고 하면은 이후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았겠죠. 아마 그것은 삼국유사의 경우는 박재상의 영웅적인 활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재상이 외국에서 눌지왕의 또 다른 동생인 미사은을 데리고 올 때는 긴장감 넘치는 구출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참조해서 고구려 인질 복호의 귀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다 보니 그 비슷한 이야기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재상이 고구려에 잠입하여 복호를 탈출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외면해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고구려에 들어가서 짐의 아우를 데리고 나오겠다는 것이냐? 일단 장사꾼으로 변복을 하고 동쪽 바다를 따라 올라갈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북해지로를 통해서
고구려의 도성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요행이 고구려의 도성에 들어가서 복호를 만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빼돌려서 어느 길로 탈출해 오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이냐? 그 문제는 일단 고구려 도성에 당도한 다음에 사정을 보아서 따로 궁리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아무쪼록 너도 그리고 짐의 동생 복호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출발하거라. 예, 대왕 마마. 재상은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고 북해의 바닷길로 달려가 변복을 한 다음에 고구려로 들어갔다. 삼국유사에는 박재상이 북해지로, 즉 북쪽 바닷길을 통해서 고구려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상이 고구려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북해지로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국 4기 지리지에 보면은 신라시대에 주요 5개의 교통로로서 오문통이라고 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 중에 동해안로를 따라서 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북해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북해통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신라에서 고구려를 통하는 북해지로는 지금의 지리적 명칭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길이 될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에 박재상이 잠입했다는 고구려의 도성이 어디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박재상이 북호를 데리고 신라로 들어왔을 때가 눌지 마입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력으로 환산하면 418년이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때는 서기 427년이기 때문에 박재상이 갔을 때는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 아닌 국내성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삼국유사의 박재상 설화 자체가 부풀려지고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설정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라고 가정할 때 신라에서 국내성에 이르는 이른바 북해지로는 어떤 경로일까요? 개마고원을 단단대령이라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단대령을 넘어서 강계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압록강 건너면 바로 국내성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국내성에서 함흥평야가 있는 동해안 지역으로 나온 데는 아주 옛날부터 교통로가 있었고, 복호가 이 박재상과 함께 국내성에서 탈출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고대 교통로를 이용을 해서 동해안으로 와서 이 고성 지역에서 아마 배를 타고는 남쪽으로 내려왔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으리, 출항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알았다. 돛을 올리고 선수를 북쪽으로 돌려 출발하라. 예, 나으리. 돛을 올려라! 박재상 일행을 태운 배가 출항한 곳은 아마도 경주의 동쪽 해안인 지금의 간포나 포항 근처였겠지요. 거기서 북쪽으로 길고 긴 항해를 했을 것이고 오랜 항해 끝에 함경남도의 함흥에 도착합니다. 나으리, 여기다가 배를 대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내일 육로를 통해서 고구려 국내성을 향해 떠날 것이다. 아니, 여기서 고구려의 국내성을 어떻게 가시겠다는 것이옵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미 국내성을 오가는 길이 나 있을 것이다. 만일 박재상 일행이 잠입했던 곳이 고구려의 국내성이었다면 해로를 통해서 함흥까지 온 일행은 거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개마고원을 거쳐 평안북도 강계에 다다랐을 것이고,
거기서 압록강이 지척이기 때문에 압록강 건너 국내성에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다면 박재상 일행의 여정이 그보다는 훨씬 쉬웠겠죠. 어쨌든 박재상은 신라의 고위관리라는 신분을 숨기고 고구려의 도성으로 잠입하여 내무랑의 둘째 왕자이자 눌지왕의 동생인 복호의 처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에 가 있던 눌지왕의 동생을 점복자 조을호자의 복호라고 적고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보배보자 바다해자를 써서 보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마마, 절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강령하셨사옵니까? 아니, 댁은 어디서 온 뉘시오? 소인은 신라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왕자마마를 모시러 온 삼량주 간재상이라 하옵니다. 아니, 신라 조정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말씀이 너무 크옵니다. 그래, 대왕마마는 아니, 내 형님께서는 무탈하십니까? 지금 안부 인사나 주고받을 때가 아니옵니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고구려의 도성을 빠져나가야 하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소? 소인이 먼저 이곳을 떠나서 고성포구에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왕자마마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월 보름까지 포구까지 도착하셔야 하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시면 될 것이옵니다. 좋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겠습니까? 약속한 날짜에 포구에 당도할 것이니 가서 기다리시지요.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자 보혜는 병을 핑계 삼아서 며칠 동안이나 고구려 조정의 조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으리, 마피를 준비해두었사옵니다. 소인이 앞장가서 달릴 터이니 따라오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자, 가자. 복호는 하인과 함께 어두운 밤길을 달려 고구려 도성을 빠져나온 뒤 고성을 향해 달렸다. 한편 고구려의 왕은 보혜가 도망친 것을 알고 수십 명의 사람을 시켜서 추격하게 하였다. 나으리, 조금만 더 가시면 포구에 이를 것입니다. 힘을 내시옵소서. 하지만 고구려 군사가 우리를 거의 따라잡지 않았느냐? 나으리, 포구가 보입니다. 저기 우리를 태울 배가 다시 올리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렇구나. 와. 왕자마마, 여기입니다. 빨리 배에 오르시옵소서. 어쩌면 좋으냐? 고구려 군사 수십 명이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하느냐? 빨리 포구를 빠져나가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라. 예. 저들이 활을 쏠 모양이옵니다. 왕자마마, 엎드리시옵소서. 복호는 고성포구에 이르러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따라잡히게 되었고 고구려 군사들은 복호 일행이 탄 배를 향해 빗발치듯 화살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복호는 전혀 다치지 않고 무사히 포구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가 고구려에 있을 때 가깝게 어울리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쫓아온 군사들이 그를 매우 동정하여 모두가 화살촉을 빼버리고 활을 쏘았기 때문에 마침내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전 임금이었던 실성왕이 고구려 사람을 시켜서 눌지를 죽이려고 했으나 눌지 기상이 단아하고 군자의 기풍이 있으므로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실성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준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동생인 복호 역시 고구려 왕의 명을 받고 추격에 나선 군사들이 일부러 가짜 화살을 날려서 살려보낼 만큼 눌지왕과 그 형제들은 사람 됨됨이가 출중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재상의 고구려 인질 송환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고성포구는 지금의 강원도 고성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상이 바다 건너 외국의 인질로 가 있던 눌지왕의 둘째 동생 미사은을 탈출시킨 무용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삼국유사와는 달리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이 고구려의 장수왕을 잘 설득시켜서 복호를 데리고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했었죠.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의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데리고 온 것은 전적으로 삼양죽한 재상의 공이라 할 것이다. 항공하옵니다, 대왕 마마. 짐은 평소 두 아우를 좌우의 두 팔과 같이 여겼는데 그중 한 팔을 찾게 되어 기쁘기는 하나 나머지 한 팔이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신이 비록 재주가 모자라오나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끝까지 어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사옵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 가 있는 미사흔 역시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고구려는 대국이고 그 나라 왕 역시 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신이 한마디 말로서 그를 깨우칠 수 있었사오나 외인들은 말로서 달랠 수가 없사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속임수를 써서 왕자님을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속임수를 쓴다? 어떻게 말이냐? 신이 신라를 떠나 외국으로 가고 나면 대왕 마마께서는 신이 반역하였다는 죄를 씌우시고 그 소식이 바다 건너 외국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하시옵소서. 좋다. 그리할 것이니 아무쪼록 지혜를 발휘해서 이번에도 꼭 아우를 데려오도록 하라. 박재상은 이번에도 임금의 아우를 구출해 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외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글쎄요, 임금의 충직한 신하 노릇과 한 가정의 책임감 있는 가장 노릇을 동시에 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박재상은 고구려에서 복호를 데려다가 눌지왕에게 인계한 다음에 가족이 있는 삼양주, 즉 지금의 양산에 가보지도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외국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상은 죽기를 맹세하고 처자도 만나지 않은 채 율포로 가서 배에 올랐다. 그의 아내가 이 소문을 듣고 폭우로 달려와서 떠나려는 배를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이렇게 떠나시면 남은 가족들 어찌 살란 말씀이요? 어찌 그리 매정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부인, 그만 울음을 거두시오. 잊으시면 언제 또 만날 수 있단 말이요? 나는 대왕 마마의 명을 받고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인은 나를 다시 만날 생각이랑 마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자, 배를 띄우시오. 잘 다녀오시오. 기록에는 박재상이 배를 타고 떠난 포구가 율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울산 지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박재상을 태운 배는 부부의 애절한 사연을 뒤로하고 일본 열도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눌지왕의 동생 미사은이 인질로 가 있었다는 외는 일본 열도의 여러 세력 중에서 어느 곳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박재상의 교섭 상대가 당시 서서히 체제를 갖춰가고 있었던 기내 지역의 야마토 조정이었을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를 합니다. 통일 정권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은 5세기대로 넘어오면서 일본 기내 지역의 야마토 조정은 서서히
강화가 되고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일부에서는 박재상이 미사은을 구출하러 갔던 왜국을 상대적으로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규슈 지역에 있던 어떤 세력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문기 교수는 신라에서 인지를 파견하여 정식으로 외교 교섭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국가의 면모를 갖춘 세력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역시 그 대상은 기내 지방의 야마토 조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도착한 박재상이 어떻게 공작을 꾸미는지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박재상이 외국의 왕에게 속임수로 이렇게 말하였다. 소인은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였사온데 계림의 왕이 소인의 부모 형제를 죽였사옵니다. 하여 이곳까지 도망쳐 왔사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외왕이 이 말을 믿고 집을 지어서 그를 편히 살게 하였다. 물론 여기서 거론된 계림은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삼국사기 열전편에서는 이 대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상은 마치 모반하다가 도망온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외왕이 그를 의심하였다. 그런데 그보다 얼마 전에 백제인이 외국에 가서 신라와 고구려가 모의하여 외국을 침공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외국에서는 신라의 군사를 보내서 국경 밖에서 염탐하게 하였다. 그때 마침 고구려가 침입하여 외의 염탐꾼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외왕은 백제인의 말을 사실로 여겼으며, 또한 신라왕이 미사은과 재상의 가족을 가두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재상이 정말로 신라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백제 사람이 외국에 와서 거짓으로 신라와 고구려가 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외에서 신라에 염탐하기 위해 파견한 군사들을 고구려군이 실제로 침공하여 죽여버리게 되자 백제 사람의 말을 진실로 믿게 되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재상이 한 거짓말도 정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하여 신라의 국경에서 염탐했던 외국의 군사를 죽였다는 얘기는 서기 400년의 고구려 남정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재상이 외에 도착해서 눌지왕의 동생인 미사은까지도 반란 세력으로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신라 조정을 배반한 세력으로 인식되었으니 박재상과 미사은이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 이제 신라 왕자 미사은에 대한 탈출 작전을 실천에 옮길 차례인데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삼국사기 열전편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군사를 출동시켜서 바다 건너 신라를 습격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신라 조정의 원한을 품고 있는 미사헌과 재상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이번 신라 침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외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를 습격하기로 하고 박재상과 미사흔을 장수 겸 향도로 삼았다. 군사의 행렬이 해중 산도에 이르자 외의 여러 장수들이 신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재상과 미사은의 처자를 잡아오자고 은밀히 의논하였다. 재상이 이를 알고 미사은과 함께 배를 타고 놀면서 마치 물고기나 오리를 잡는 것 같이 행동하니 외인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고 좋아하였다. 이때 재상이 미사은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왕자 마마, 기회를 엿보다가 마마를 빠져나가게 해드릴 것이오니 신라로 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대왕 마마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장군을 아버지처럼 받들고 지내는데 어째 나 혼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떠난다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니 혼자 떠나시옵소서. 장군을 두고 나만 떠나려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미사은은 재상의 목을 안고 울면서 하직 인사를 하고는 신라를 향했다. 재상은 방 안에서 혼자 자다가 늦게야 일어났다. 장군은 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오? 아, 우리 미사은 왕자님 말이오. 어제 배를 탔더니 피곤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소이다. 아니, 장군이 어디서 늦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소이다. 뭐라? 미사은이 도망쳤다. 재상 이놈을 결박해서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군사들은 도망친 신라 왕자 미사일을 추격해라! 외인들은 배를 풀어서 추격하였으나 때마침 안개가 대단히 짙게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편에 나오는 미사은 탈출 작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박재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인은 재상을 곧바로 목도로 유배시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작불로 온몸을 태운 뒤에 목을 베었다. 내해 이사금 시기에 서구로 역시 외인들에 의해서 장작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박재상 역시 그런 방식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보아서 화형이 고대 일본인들의 형벌의 한 방식이 아니었나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박재상을 유배시켰다는 나무 목자의 목도는 어느 섬일까요? 그 전에도 보면은 외와 이 서로 신라가 격돌을 하는 섬 중에 목출도라고 하는 섬 이름도 나왔습니다만은 목출도, 목도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라고 비정할 만한 데를 잘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에 보면은 외가 박재상하고 미사은을 향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공격에 오다가 해중에 있는 산도, 매산자, 섬도자, 산도에서 머물렀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 대마도쯤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삼국사기 열전편의 내용을 마저 소개하도록 하죠. 놀지 마립가는 재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대하천 벼슬을 추중하였으며 그의 가족들에게는 후하게 물건을 하사하고 미사은으로 하여금 재상의 둘째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였다. 처음 미사은이 돌아올 때 왕은 육부에 명령하여 멀리까지 나가서 그를 맞이하게 하였으며 그를 만나자 손을 잡고 울었다. 형제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였는데 풍악을 멈추어라. 이제 나라 밖에 가 있던 두 와우가 모두 돌아왔으니 짐의 근심도 드디어 끝나게 되었느니라. 이 기쁜 마음을 짐이 직접 가무를 지어서 나타내 보일 것이니라. 왕은 가무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는데 향악 가운데 지금 전해져 오는 우식곡이 그것이다. 우식곡이 지금 전해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금이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집필하던 고려시대를 일컫는 것이고 눌지왕이 지었다는 우식곡이 어떤 내용과 어떤 음률로 구성된 악곡이었는지는 그 이후로 전하는 사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근심이 끝난 노래라는 뜻입니다. 형제간에 오랫동안 이별해 있다가 이제 둘이가 만남으로 해서 또 거기에 모든 그 육부의 신하를 비롯한 백관들이 전부 축하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아마 흥이 나서 불렀던 노래인 듯한데 말 그대로 이제는 근심이 끝났다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제 과거의 고통을 짧게 소회를 풀고
이제 앞으로는 뭐 형제간에 아주 잘 살아가자 뭐 이런 유의 노래였겠죠. 이문기 교수의 얘기처럼 글자 그대로 눌지왕의 근심이 종식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악곡이었겠죠. 앞에서 삼국사기 열전편에 실린 박재상 설화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이야기의 결말 대목을 비교해보자면 삼국유사의 내용이 훨씬 더 극적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를 계림으로 적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신라로 고쳐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마마,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오니 어서 떠나시옵소서. 어찌 그대를 두고 나만 혼자 가라 하시오. 함께 가십시다. 아니되옵니다. 둘이 함께 떠난다면 외인들이 알아채고 쫓아올까 염려되오니 소인은 이곳에 머물면서 저들이 추격을 못하게 방해하겠사옵니다. 왕자 마마의 생명을 구해서 대왕 마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그만이옵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사옵니까? 마지막으로 술을 따라 올릴 것이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왕자 마마, 마침 이곳에 강구려라는 우리 신라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닷길에 밝으니 그를 따라 가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미사은을 탈출시키고 박재상은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함으로써 미사은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결국 박재상은 외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박재상이 섬으로 유배됐다가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박재상이 외국의 왕에게로 끌려가서 형벌을 받는 장면을 살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 나라 왕자를 몰래 신라로 보냈느냐? 나는 신라의 신하이지 외국의 신하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우리 임금의 뜻을 성취하고자 할 뿐이지 외왕인 그대에게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네 놈은 이미 지금은 나의 신하가 되었는데 그러고도 신라의 신하라고 찌꺼리고 있으니 응당 온갖 형벌을 가해야 할 것이나 만약에 마음을 바꿔 외국의 신하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높은 벼슬을 상으로 줄 것이니라.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될 망정 외국의 신하는 될 수 없으며 차라리 신라의 매를 맞을지언정 내 어찌 외국의 벼슬과 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찌찌런 발칙한 놈 같으니라고. 여봐라! 저자의 발바닥 가죽을 벗기고 저기 무성하게 나 있는 갈대를 패어난 다음에 그 위를 달리게 하라! 실제 그런 형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엽기적인 형벌로도 박재상의 충성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그자를 끌어안치라. 내 다시 묻겠느니라.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이냐? 나는 신라의 신하이다. 저놈을 뜨겁게 달군 쇠 위에다 올려 세우도록 하라. 멈추어라. 내 마지막으로 물을 것이다.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이냐? 백번을 물어도 신라의 신하이니라. 외왕은 도저히 그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목도로 보내서 그를 불에 태워 죽였다. 단순하게 삼국사기에 비해서 삼국유사의 박재상 관련 이야기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윤색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상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라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신라 신하로서 절개를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국가에 대한 인식도 요즘 같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크게 강조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통설이고 보면 삼국유사에 나타난 박재상의 최후의 모습은 너무 장렬해서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경북대 이문기 교수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던 때에 고려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삼국유사는 알다시피 몽골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외세의 침입의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만들어진 그 사찬 역사서이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 그 민족 혹은 외세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당군에 관한 기록이 없는 대신에 삼국유사에 당군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 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김재상, 즉 박재상의 활약상은 말 그대로 영웅 그 자체이고요. 또 신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례여서 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사서편찬의 시대적 배경이 왜국에 대한 저항의식을 더 강조해서 부각시키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